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처참하게 총살당하시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인 공무원 분의 아들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당의 반응, 그리고 그러한 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그런 댓글이나 뭐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제가 좀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정치 지형까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좀 듣기 가슴 아프겠지만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의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에게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정말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아이의 가슴에 정말 피눈물이 흐를 텐데요.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 현 여당에서 현 정권에서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현 여당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KTV인가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실시간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막 이런 호소를 했거든요. 여당에서 정말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살릴 수 있었는 것도 안타깝지만, 만약에 정말 살리지 못했던 그 상황도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정도로 확실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정말 직접 찾아가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정말 빚이 있고 뭐 이혼을 했고 이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의 그런 사생활까지 다 캐내면서 월북자로 몰아가는, 완전히 뭐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그냥 몰아가서 좀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TV 유튜브 채널 꼭 추천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과감 없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북한에서 이런 뭐 예외적으로 미안하다 2번이나 얘기하고 이런 사과를 했으니까 좀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대응 방안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KTV라는 곳에 실시간 채팅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이름이 이제 제니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맹종하고 맹신하고 하시는 그런 댓글들을 쓰시면서, 뭐 오히려 그 희생자를 그러면은 탈북을 뭐 월북한 사람은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국에서 온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면서 저를 몰아가시는데, 정말 저는 아마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 정치 지형에 존재하지도 않은, 아마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제 신념이나 가치는 극좌파에 속할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이러면서 오해를 푸세요라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정말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유튜브나 뉴스에 대해서 뉴스가 완전히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한쪽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댓글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양당의 독점한 정치 지형이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조차도 상대가 정권을 우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저쪽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저쪽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정치 지형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왼쪽에 화살표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회 300석 중에 우리는 그 비례대표가 47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그나마 그래도 아주 소수의 미비한 비례대표제 덕분에 약간의 이제 다른 색깔이 보이시죠? 다른 당들이 보이시는데 큰 여당과 큰 야당이 거의 독점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 분들을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 다른 사람입니까? 배경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토론되고 거기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 대의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은 스웨덴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169석이 이제 노르웨이고요. 그 밑에가 709석이 있는 곳이 이제 독일, 그 왼쪽 179석이 이제 덴마크, 그 왼쪽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니라 핀란드입니다. 참. 그래서 그 독일을 제외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정말 그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 랭킹에서 탑 10에서 빠지질 않고요, 매년. 그리고 행복 지수가 탑 10에서 전 세계 행복 지수 탑 10에서 빠지지가 않는 나라라서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봤고 이제 독일 얘기 이제 뭐 독일의 비례대표제 얘기도 많으니까 이제 독일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공존하는 것이 이 정치 지형의 민주화인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 국회, 정부 내에서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당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제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대 이하의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우리는 1%도 채 안 되고요. 다른 나라 옆에 덴마크 같은 경우 40%가 넘고 40 몇 프로고 최소한 다 30% 이상, 거의 30% 이상이고 여성의 비율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40% 중반대라서 거의 반반에 가깝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비율도 20 몇 프로로 굉장히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자체가 비정상화돼 있고 이러한 정말 여당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이런 그 대응,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한 생명이 처참하게 살해되었는데도 이렇게 여당이 비정상적으로 자기 그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상대 거대 여당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뉴스들이 남발하고 그런 댓글들이 보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된 이런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의 정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정치가 발전될 수 그러니까 선진 정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비결은 어제 방송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